김정아는 55번째 생일을 혼자 맞았습니다. 시장 입구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한 그릇 먹고 돌아와 작은 전기밥솥 위에 초 하나를 꽂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불을 끄고 괜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만하면 잘 산 건가? 중얼거린 말은 천장 어딘가로 흩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냉장고 모터 소리만 작게 돌고 있었습니다.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저녁이 되면 다시 문을 닫는 하루. 그것이 정화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정화는 5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들었던 말은 같았습니다. 언니들은 시집 가면 끝이야. 넌 남아야지. 그 말은 선택이 아니라 예정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예정 속에서 착한 딸이 되었고 눈치 빠른 아이가 되었고 언제부턴가 자기 목소리를 먼저 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963년 늦은 가을, 정화가 태어난 날은 유난히 추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추위 속에서 5번째 아이를 낳고 한숨을 쉬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아니어서 미안했던 건지 아니면 또 하나의 짐이 생겨서 막막했던 건지 정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 눈이 내렸어. 그것도 한방눈이. 어머니는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미안함도 애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사랑에는 늘 역할과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정화의 집은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시내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을 해 돈을 벌었습니다. 5남매를 먹이고 입히기에는 빠듯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언니는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둘째 언니는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습니다. 셋째 언니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넷째 언니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막내였습니다. 막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끝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일찍부터 자기 자리를 알았습니다. 언니들이 떠난 뒤 남아서 부모님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화의 역할이었습니다. 정화야, 심부름 좀 가줄래? 정화야, 설거지 좀 해라. 정화야, 언니 도시락 챙겨줘. 정화는 늘 대답했습니다. 네. 그 대답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성격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정화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발표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숙제를 빠뜨리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노트에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할 일을 다 마치고 언니들이 모두 잠든 밤이면 정화는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삼켰던 말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 첫째 언니가 나한테 화를 냈다. 내가 설거지를 늦게 해서였다. 사실 나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은 하지 못했다. 엄마가 또 한숨을 쉬셨다.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 보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나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장문을 칭찬하셨다.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집에 와서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정화는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삼켰던 말들이 노트 위에서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이 정화의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정화를 불렀습니다. 김정화, 내 장문 좀 읽어볼래?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좋았지만 남 앞에서 읽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 마당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 심은 채송화 이야기, 그 꽃이 여름 햇볕을 받으며 조용히 피어나는 모습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글을 다 읽고 자리에 앉았을 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너 글에 마음이 있다. 그 한마디가 정화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정화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그것은 정화가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촛불을 끄고 난 뒤 정화는 한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55이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면 긴 시간이었지만 정작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은 얼마나 될까 싶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곧 꺼질 것 같았지만 아직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건가? 같은 말을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내일도 가게 문을 열 것이고 손님을 맞을 것이고 저녁이 되면 다시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 반복이 지겹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정화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다일까? 그 소리는 정화가 평생 삼켜온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말했습니다. 저 교대에 가고 싶어요. 저녁 식탁에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들은 이미 시집을 가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정화와 부모님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교대. 네,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애가 무슨 교대? 요즘은 여자 선생님도 많아요. 그리고 저 장문 대회에서 상도 받았잖아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말했습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화야, 너 언니들 시집 보내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알아요. 그럼 이제 좀 쉬게 해줘야지. 내가 대학까지 가면 우리는 언제 숨 좀 쉬냐?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언니 결혼식 때 빚을 졌고 둘째 언니 지참금 마련하느라 철물점 재고를 팔았습니다. 셋째 언니는 대학을 포기하고 직장에 다녔고 넷째 언니는 고등학교만 나와 미용실에 취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정화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화야. 내 마음은 알겠다. 근데 있잖아.
우리 형편이 그게 안 되잖니. 장학금 받으면 안 될까요? 저 성적도 괜찮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너까지 대학 가면 누가 우리 곁에 남아? 언니들 다 갔잖아. 넌 남아야지. 그 말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말을 평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남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 그것이 막내딸의 역할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화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떨렸고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화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 후로 정화는 말을 더 줄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조용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이야기를 할 때면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하자고 했을 때도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국어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선생님이 정화를 불렀습니다. 김정화, 너 요즘 왜 그러니?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글도 예전만 못하고.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책상에 기대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 교대 가고 싶다며? 정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담임 선생님한테 들었어. 집에서 반대한다며? 네.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야, 나도 너 같았어. 네. 나도 막내딸이었거든. 그것도 5남매 중에. 정화는 놀라서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똑같은 말 하셨어. 넌 남아야 한다고. 언니들은 다 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긴. 결국 남았지. 근데 있잖아, 정화야. 남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문제는 남으면서도 내 것을 잃지 않는 거야. 정화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책꽂이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공책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나도 너처럼 글 썼어. 하루도 안 빠뜨리고. 그게 나를 지켜줬어. 지켜줬다고요? 응. 말 못할 때 글은 썼거든. 그게 나한테 남은 유일한 목소리였어. 선생님이 공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정화야, 내가 교대를 가든 안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목소리를 잃지 않는 거야. 알겠니?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를 잃지 않는다는 게 뭘까? 나한테 목소리 같은 게 있기는 한 걸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화는 시내 작은 서점에 취직했습니다. 부모님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집에서 가깝고 위험하지 않고 무엇보다 부모님 곁에 남아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화는 하루 종일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여전히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서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정화야, 너 글 잘 쓴다며? 우리 가게 소식지 좀 만들어 볼래? 소식지요? 응, 신간 소개도 하고 책 추천도 하고
손님들한테 나눠주려고. 정화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글이 다른 사람에게 읽히는 경험이었습니다. 떨렸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정화는 정성껏 소식지를 만들었습니다. 신간 소개도 썼고 계절에 어울리는 책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글을 하나 실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목소리 속에서 내 목소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소식지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글 참 잘 쓴다고 칭찬했고, 어떤 손님은 다음 소식지는 언제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정화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구나.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24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말했습니다. 정화야, 이제 슬슬 결혼 생각 좀 해야지. 아직 어린데요. 일러. 내 둘째 언니는 23세 시집 갔어.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데 있으면 소개해 줄게.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그 단어는 정화에게 낯설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결혼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언니들처럼 시댁에 가서 또 다른 역할을 맡게 되는 걸까?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 괜찮은 집 아들이야. 아버지가 아는 분 소개로 알게 됐어. 사진 속 남자는 무표정했습니다.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봐. 안 되면 말고. 정화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게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되진 않겠지. 하지만 정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는 언제나 현실이 된다는 것을. 정화는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소개팅을 3번 하고 부모님이 정해준 날짜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예식장은 시내 작은 식당 2층이었고 하객은 100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화장을 마치고 거울을 보던 순간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얼굴이 맞나? 하얀 분을 바르고 붉은 입술을 그린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정화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부라는 역할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긴장되니? 아니요. 그래도 좋은 날이잖아. 웃어야지. 정화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 자리도 생기는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자리. 정화는 평생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막내딸, 착한 아이, 눈치 빠른 딸. 그런 역할들 속에서 정화라는 사람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달라질까요? 결혼을 하면 정말 내 자리가 생기는 걸까요? 정화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정화는 신랑 이성우와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2층 한옥이었고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시어머니 박순덕이 나왔습니다. 왔니? 네, 어머님. 정화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순덕은 정화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품평하는 듯 했습니다. 키는 작네.
네, 그래도 얼굴은 순해 보이고 순한 게 제일이야. 며느리는 박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저러셔. 익숙해지면 괜찮아.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뭘까? 익숙해지면 정말 괜찮아질까? 신혼 첫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성우는 피곤한지 먼저 잠들었고 정화는 낯선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오래된 나무 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무늬를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이게 내 집이구나. 하지만 집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정화는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며느리 일어났니? 박순덕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화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잠 잤어요. 늦잠? 지금이 몇 시인데? 박순덕은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며느리는 새벽 5시면 일어나야지. 시아버지 아침 진지 준비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정화는 서둘러 옷을 입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박순덕은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밥은 어제 저녁에 미리 지어놨어. 국은 된장국 끓이면 돼. 시아버지는 김치 안 드시니까 조심하오. 네, 그리고 설거지는 뜨거운 물로 해야 돼. 찬물로 하면 기름기가 안 빠져져. 네, 식탁은 이렇게 차리고 수저는 이렇게 놓고. 박순덕의 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아니, 받아 적는 척했습니다. 사실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박순덕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참는 게 제일이야. 알겠니? 네, 우리 집은 원래 이래. 규칙이 있어. 그 규칙 지키면 아무 문제 없어. 정화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규칙, 또 규칙이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박순덕이 시키는 대로 설거지를 했고, 빨래를 했고, 청소를 했습니다. 서점은 그만뒀습니다. 박순덕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일은 누가 해? 우리 집은 원래 며느리가 집 지키는 거야. 정화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화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뭘? 제가 일 그만둔 거요.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조금만 참아.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다시 할 수도 있고. 정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이라는 게 언제일까? 어느 날 저녁 정화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무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글을 쓰며 자기 목소리를 찾던 사람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기름때 낀 환풍기, 쌓인 그릇들. 이것이 정화의 자리였습니다.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리가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누군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노트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든 채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쓸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쓰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정화는 단 한 줄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박순덕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오늘부터 김장 준비해야 돼. 배추 100포기 주문했어. 네, 어머님. 정화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결혼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뒤에 있던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앞치마 끈을 묶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은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순덕은 기뻐했습니다. 아들이면 좋겠다. 우리 집은 대대로 장손이 집을 이어받았어.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엎드려 있었지만 박순덕은 말했습니다. 입덧쯤이야 다 하는 거야. 나도 내 남편 낳을 때 훨씬 심했어. 그래도 일은 다 했어. 네, 어머님. 정화는 입덧을 하면서도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았지만 박순덕의 시선 앞에서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화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힘든 거 모르세요? 알지. 근데 어쩌겠어. 임신하면 다 그런 거잖아. 저한테 한 번이라도 괜찮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성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물어보기라도 해주세요. 정화야, 왜 이래? 요즘 예민한 거 아니야? 정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외로운 거야.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순덕은 만족스러워했고 친정 식구들도 축하했습니다. 정화만 조용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정화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해. 정화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박순덕이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산후조리원 간다던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 집에서 하는 게 제일이야. 네, 어머님. 정화는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밤에는 2시간마다 깼고 낮에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의 식사 준비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정화는 너무 피곤해 밥을 태웠습니다. 박순덕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밥을 이렇게 태워? 죄송합니다. 아기가 울어서. 아기 우는 거야 당연한 거고 밥은 왜 태워?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러니까 며느리는 못 믿는다니까.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박순덕은 투덜거리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정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것도 이제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까?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박순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딸이네. 네, 아들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굳이 딸까지지. 정화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막내딸로 태어나서 들었던 말과 똑같네. 정화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너는 나와 달라야 해. 제발.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화는 더 바빠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학교에 들어갔고 둘째 딸은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숙제를 챙기고 학교 준비물을 사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댁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화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이들 학교 일도 있고 좀 바빠서요. 집안일을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요? 박순덕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뭐? 아니, 그게 아이들 돌보는 것도 힘들어서요. 아이 돌보는 건 당연한 거고 집안일은 며느리 일이잖아.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이제 내 차례야. 하지만은 무슨? 나도 내 나이 때 시집살이 했어. 그것보다 더 심했어. 그런데도 참고 살았어. 정화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참는다는 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날 밤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무슨 말? 제가 너무 힘들다고요.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성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화야, 조금만 참아. 어머니도 힘들어서 그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그게 당신은 맨날 참으라고만 하잖아요. 저한테만요. 성호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내가 어머니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 전 대들어도 되고요. 그건 또 다르지. 정화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네, 다르죠. 전 며느리니까요. 정화야, 왜 이래? 요즘 너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전 그냥 힘들어요. 성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정화는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화는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노트였습니다. 펼쳐보니 자기 글씨가 낯설었습니다. 나는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내가 나일 수 있다. 언젠가 내 목소리를 찾을 수 있을까? 정화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목소리를 잃어버렸을까? 정화는 그날 밤 다시 노트에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쓸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한 줄만 적었습니다. 나는 참는 게 익숙해졌다. 그게 무서다. 며칠 뒤 박순덕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명절 준비 시작해야지. 올해는 손님이 많을 거야. 네, 어머님. 정화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정화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막을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을. 정화는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1997년 겨울 IMF가 터졌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기업 부도 소식이 흘러나왔고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성우가 다니던 회사도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우가 일찍 귀가했습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 들어간대. 당신은 괜찮아요? 모르겠어. 아직은 괜찮은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정화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순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큰 회사 다니라고 했잖아.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성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하지지? 이제 어쩌려고.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내가 뭘 알아서 해. 정화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성우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월급이 안 나온대. 그럼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저축한 거 쓰면 되지. 정화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거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반년? 아니면 1년? 그 다음은요? 성우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겠어. 나한테 왜 자꾸 물어? 정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박순덕은 며느리를 탓했습니다. 이러니까 며느리가 벌이를 해야 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일을 나가면 아이들은 누가 봐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나는 늙었어. 못 봐. 정화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 무렵 정화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성우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친구 만났어. 이 시간까지요? 요즘 힘드니까 술 좀 마셨지. 왜? 아니에요. 정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화는 성우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냄새 뭐예요? 무슨 냄새? 향수 냄새요. 성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친구 차에서 난 거야. 친구 와이프가 뿌린 것 같던데. 그래요? 응. 왜 자꾸 캐물어? 의심하는 거야?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며칠 뒤 정화는 우연히 성우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보고 싶어요. 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어제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화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아, 나는 끝까지 혼자였구나.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화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성우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습니다. 정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무슨 말? 정말 모르세요? 성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휴대폰 문자 봤어요.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정화야. 이건 오해야. 오해라고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해주세요. 제발.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후배야. 그냥 후배. 그냥 후배가 오빠라고 불러요? 보고 싶다고 해요? 그건 그냥 친한 거야. 친하면 그렇게 문자를 보내도 돼요? 정화야. 제발.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회사 일도 불안하고 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뭘 더 바라는 거야. 정화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힘들어요?
나는요? 너는 뭐가 힘들어? 집에 있으면서. 집에 있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게 쉬워요? 그건 집안일이잖아. 나는 돈 벌러 나가는데 지금 돈 못 버시잖아요.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순덕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뭐야? 왜 싸워? 어머니는 들어가 계세요. 성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어가긴 무슨. 내 집에서 내가 왜 들어가? 박순덕이 정화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남편한테 목소리 높이는 거 아니야.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지? 집안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남편 좀 잘해주면 되잖아. 정화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목소리부터 잘못이야. 며느리가 이래서야 쓰나. 전 아무 잘못 없어요. 정화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못한 건 저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쉬어본 적 있어요. 정화야, 성우가 정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 떼요. 정화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전 이제 못 참겠어요. 당신도, 어머님도, 이 집도. 박순덕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못 참겠다고요. 전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라고요. 이 며느리가 지금. 며느리. 전 그냥 며느리예요? 이름도 없어요? 김정화라는 사람은 없어요? 정화는 울고 있었습니다. 전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런데 왜 아무도 저를 안 봐줘요? 왜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줘요?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화야, 진정해. 너 지금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전 정상이에요. 당신들이 이상한 거예요. 정화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정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문 밖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야, 문 열어.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화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문 열어. 제발. 정화는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성우가 놀란 표정으로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뭐야? 나가요. 뭐, 나가겠어요. 이 집에서. 정화야,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정화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지금 처음으로 정신이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어쩌려고. 당신이 키우세요. 어머님하고. 정화는 성우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박순덕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려고. 비켜주세요. 이 집 나가면 끝이야. 알아? 정화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전 이미 끝났어요. 오래전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친정 근처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정화는 빈 방 한가운데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함 속에 몸을 맡겼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 없이도. 그 생각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며칠 뒤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화야, 집에 언제 들어올 거야? 안 들어가요. 진심이야? 네, 아이들은 어쩌려고? 정화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아이들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 집엔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혼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화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응?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늦었어요. 늦긴 뭐가 늦어. 우리 10년 넘게 같이 살았잖아. 그 10년이 문제예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 그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 자신으로 살지 못했어요. 늘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젠 저로 살고 싶어요. 김정화로? 네, 김정화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왔습니다. 정화는 조건을 보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집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양육권도 넘겼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정화야, 너 왜 아무것도 안 받으려고 해? 받을 게 없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아이들은 제가 키울 수 없어요. 지금 저는 저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거니?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날, 정화는 혼자 시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장사치들이 소리 높여 물건을 팔았습니다. 정화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임대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문득 떠오른 것은 책이었습니다. 어릴 적 혼자 노트에 글을 쓰던 시간, 서점에서 일하며 손님들에게 책을 권하던 시간, 그 시간들이 정화를 지켜줬습니다. 그래, 책이야. 정화는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한 달 뒤 정화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헌책방이라고 하기엔 작았고 문구점이라고 하기엔 허술했습니다. 그냥 책과 공책을 파는 조그만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저 책방이라고 손글씨로 적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첫날 손님은 3명 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새로 생겼네. 뭐 파는 데야? 책이요. 헌책이랑 새 공책이요. 요즘 누가 헌책을 사? 다들 새 책 보는데. 정화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헌책이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학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여기 공책 있어요? 응, 있어. 무지 공책이요. 정화는 공책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요? 아이가 공책을 펼쳐봤습니다. 네, 이거요. 얼마예요? 1,000원. 싸네요. 아이는 기쁜 표정으로 돈을 내고 갔습니다. 정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도 공책에 뭔가 쓰겠지. 나처럼. 며칠이 지나고 단골이 생겼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 윤복래 할머니였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장사 되겠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돈도 안 되는데. 정화는 웃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 숨 쉬는 거요. 윤복래는 정화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뭔가 있었구먼.
네, 말 안 해도 돼. 다 얼굴에 써 있어.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복래가 말했습니다. 사는 건 이기는 게 아니야. 버티는 거야. 근데 버틴다고 다 사는 건 아니야. 그럼 뭐가 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야지.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화는 그 말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여기 이 책 있어요? 아이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학교 추천 도서 목록이었습니다. 어디 보자. 정화는 책장을 뒤졌습니다. 운 좋게 한 권 있었습니다. 있네. 이거지? 네. 우와, 진짜 있네요. 아이가 기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줌마. 아이는 책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나 여기 있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것이 정화의 복수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자기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정화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저녁 정화는 가게 문을 닫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여전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정화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글이 술술 써졌습니다. 오늘 아이가 책을 사러 왔다.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 나도 기뻤다.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았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다. 그저 김정화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정화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창가에 앉아 한참을 눈을 바라봤습니다. 차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삶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차갑지만 그래도 아름다울 수 있는. 정화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가게 문을 열 것입니다. 손님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김정화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시장 골목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화의 가게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공책을 사러 왔고 할머니들이 잠깐 들러 쉬어갔습니다. 어느 날 윤복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얼굴이 달라졌어.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때는 죽은 사람 같더니 이제는 사는 사람 같아. 정화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사실 말하는 건데.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화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화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인수야. 엄마, 아들은 훌쩍 커 있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여기 있다고. 정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책 좀 사도 돼요? 응, 그럼. 아들은 책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소설책이었습니다. 정화가 좋아하던 작가의 책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책을. 엄마가 예전에 추천해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정화는 기억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기억나. 그때 읽고 싶었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못 읽었어요. 이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화는 책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져가. 돈 내야죠. 엄마가 주는 거야.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책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나간 게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정화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인수야. 저도 알아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너무 어린 내가 알 필요는. 어리지 않아요.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여기 좋아 보여요. 엄마 얼굴도 좋아 보이고.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아들이 나갔습니다. 정화는 한참을 가게 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바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딸도 왔습니다. 엄마, 수진아.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나 엄마한테 연락도 못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알아. 정화는 딸을 안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엄마는 안 힘들어요? 정화는 웃었습니다. 힘들지. 근데 괜찮아. 어떡해요? 내가 나로 사니까.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크면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뭐,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정화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5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작년과는 달랐습니다. 가게를 일찍 닫고 정화는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촛불도 샀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촛불을 켰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5개를 켰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나를 위해, 하나는 참았던 나를 위해, 하나는 견뎠던 나를 위해, 하나는 지금의 나를 위해, 그리고 하나는 앞으로의 나를 위해. 정화는 촛불을 껐습니다. 소원은 빌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시장에서 윤복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가씨 어제 생일이었다며? 어떻게 아셨어요? 시장 사람들이 다 알아. 케이크 산 거. 정화는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얼굴에 내가 있네. 정화는 그 말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얼굴에 내가 있다. 정화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김정화가 되었다는 것을,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저 김정화. 가을이 왔습니다. 정화는 가게 앞에 작은 의자를 놓았습니다. 손님들이 잠깐 앉아 쉴 수 있도록. 어느 날 한 여자가 가게 앞에 앉았습니다. 정화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힘드세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좀, 쉬다 가세요. 고맙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여기 주인이세요? 네, 혼자 하세요? 네. 여자가 부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겠다. 혼자 사는 거. 정화는 웃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괜찮아요. 저도 언젠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정화는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자기 모습 같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가 떠난 뒤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랬구나. 언젠가를 기다리며 살았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정화는 56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가게에서 맞았습니다. 손님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윤복래 할머니가 떡을 가져왔습니다. 생일떡이야. 나눠 먹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단골 학생들도 카드를 만들어줬습니다. 아줌마, 생일 축하해요. 정화는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정화는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태어난 날처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예전에 노트에 적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 김정아로. 삶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자기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화는 내일도 가게 문을 열 것입니다. 손님을 맞을 것이고, 책을 팔 것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김정아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정화의 복수였습니다. 살아남는 것, 자기 이름으로.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조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정화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정화는 61번째 생일을 혼자 맞았습니다. 시장 입구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한 그릇 먹고 돌아와 작은 전기밥솥 위에 초 하나를 꽂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불을 끄고 괜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만하면 잘 산 거지. 이번에는 물음표가 아니었습니다. 정화는 웃었습니다. 55번째 생일 때와 같은 장면이었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혼자라는 게 외로웠습니다. 지금은 혼자라는 게 편안했습니다. 촛불을 끄고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서 가로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에 새 것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조금씩 바뀌는구나. 정화도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6년째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몸이 기억했습니다. 문 열고 환기하고 책 정리하고 먼지 털고 그 반복이 지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침 첫 손님은 윤복래 할머니였습니다. 또 왔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요새 신문 읽기가 힘들어. 글씨가 작아서. 그럼 돋보기 사시지 그러세요. 그것도 귀찮아. 그냥 네가 읽어줘. 정화는 웃으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기사를 읽어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 정책에 따르면 됐어. 정치 기사는 재미없어. 다른 거 읽어. 정화는 사회면으로 넘겼습니다. 한 여성이 환갑의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이. 그거 읽어. 그거. 정화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늦어도 괜찮은 거야, 사는 게.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정화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너 요새 좋아 보여.
그래요? 응. 처음 봤을 때는 물에 빠진 생쥐 같더니 이젠 사람 같아. 정화는 웃었습니다. 그땐 정말 그랬나 봐요. 그랬지. 근데 이제는 아니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 여자아이 둘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소설책 있어요? 무슨 소설? 사랑 이야기요. 슬픈 거. 정화는 책장을 뒤졌습니다. 이거 어때? 오, 이거 좋아 보여요. 얼마예요? 3,000원. 싸다. 사요, 언니. 아이들은 책을 사고 나가면서 속닥거렸습니다. 근데 아줌마 혼자 사는 거 같지 않아? 그러게. 반지도 안 꼈어. 멋있다.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살고 싶어. 정화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그래, 혼자 사는 것도 멋질 수 있어. 저녁 무렵 딸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아. 웬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요. 수진은 이제 26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니요. 같이 먹어요. 그래. 정화는 가게 문을 닫고 딸과 함께 시장 안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국밥을 시켜놓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왜?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만둬. 엄마는 안 말려요? 왜 말려? 내가 맞지 않다는데.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요새 취직이 얼마나 어려운데. 할머니 말씀은 할머니 생각이야. 넌 내 생각대로 살아. 엄마,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엄마는 행복해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행복해. 진짜요? 진짜야. 수진이 웃었습니다. 엄마, 저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뭐?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정화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아니, 이미 그래. 밤, 정화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여전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늑했습니다. 정화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6년 동안 쓴 노트였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읽었습니다. 오늘 가게를 열었다. 손님이 3명밖에 안 왔다. 하지만 괜찮다. 아들이 찾아왔다. 커서 놀랐다. 내가 없는 동안 많이 자랐구나. 할머니가 말했다. 이제야 얼굴에 내가 있다고. 그 말이 기뻤다. 수진이가 울었다. 내가 미안하다고. 하지만 미안할 건 없어. 넌 잘못한 게 없어. 오늘 생일이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이상한 일이다. 정화는 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61살이 되었다. 많은 시간을 잃었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이 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다. 그저 김정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화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정화는 한참을 별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저렇게 빛나고 있을까? 작지만 분명히.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 시장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어제 책 잘 봤어요. 학생 하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다음에 또 올게요. 정화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그 햇살 속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구나.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나 살아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가게 문을 닫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았습니다. 정화는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을 저녁이었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며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물어보겠지. 후회하지 않냐고. 그때 정화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후회는 없어요. 다만 조금 늦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늦어도 괜찮아요. 시작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한 줄 적었습니다. 오늘도 김정아로 살았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화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화와 함께, 정화 없이도 아니었습니다. 정화와 함께, 그리고 그것이 정화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정화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날 것입니다. 가게 문을 열 것입니다. 손님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 것입니다. 김정아로 천장을 바라보며 정화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만하면 정말 잘 산 거야. 이번에는 확신이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